이 옷차림이 이 민주주의 회복을 갈구하는 메시지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전에 3자 회담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혹시 대통령과 회담하는데 제가 이 옷 입고 올까봐 특별히 청와대에서 제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과 회담할 때 이 옷을 입고 오지 말고 양복 입고 와라 이렇게 특별히 당부를 했대요. 그것이 국민들께 알려지니까 청와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국민들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다음날 아침 청와대가 제1야당 대표와 만나자고 하면서 옷차림까지 지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명했다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이 옷이 힘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입게 하고 나서 나중에 겁나서 또 벗고 오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하는군요. 그분은. 네. 그래도 그 다양한 형태로 기세 싸움을 하지 않으시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의로서 양복을 바꿔 입으신 우리 또 김한길 대표님의 이 유연한 지도력이 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대통령과 회담하는데 제가 양복 입고 갔어요. 넥타이도 메고.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랑 다 회담장에 많이 있다가 양복 입고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아니 청와대에서 다 지침을 주는데 어떻게 안 따릅니까? 그래서 양복 입고 왔는데 수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다들 무섭겠는데요. 글쎄. 그래서 그날 이제 국민의 소리를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7가지를 요구했는데 7번 거절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한길이가 완패했다, 완전히 진 회담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지만 그 회담이 있고 나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셨어요. 민주당이 장외투쟁 계속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천막에서 듣고 저도 곧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교적 높은 지지율 때문에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머지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빠질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추석 연휴 끝나고 여론조사해 본 거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지지율이 물거품처럼 빠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요구하고 7가지 거부당했지만 그러나 누가 이기고 누가 진 회담이었는지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그렇게 한 가지를 꼭 이거는 꼭 해주십시오 했는데 시중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과일이 사과랍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사과를 못 받아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대통령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신 우리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안 지사한테 하나 여쭐게요.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까요? 반드시 필요한 자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마지의 역할이어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려면 모두를 수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자세가 대통령한테 가장 저는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를 보면서 네. 이렇게 배워드렸습니다. 예. 네. 혹시 대표님이 혹시 어떤 답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니에요. 하셨나 싶어서 제가 네. 답을 제대로 했나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네네, 하셨어요. 그러셨죠. 네네.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과 기세 싸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4월 4일 충청남도 도청 개청식을 할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을 때도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진언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야당과 기세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적인 통합적 리더십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을 늘 대통령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야당이 맨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반대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 김한길 대표님 보십시오. 원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내에 들어가서 의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도 또 국민 여러분들께 알릴 건 알리겠다고 하는 이 민주당의 태도는, 지난 사립학교법을 정상적으로 열린 우리당 때 국회에서 통과시킨 걸 한나라당이 4개월 5개월을 장외투쟁을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우리 이재호 당시 원내대표 한나라당 네. 대표의 비망록에도 우리 김한길 대표님과의 대화가 나오던데, 그때 열린 우리당 때에 우리 김한길 대표님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었던 그 아량과 여유, 그리고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저는 좀 지금 새누리당과 대통령께서 좀 그 태도를 좀 같이 좀 이어가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지금 정말 안 지사님이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김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안 대표님도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가까이서 뵐 기회가 있었군요. 그때 느낌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해주셨는데, 김 대표님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난번 추석 전에 뵌 것 말고도 여러 차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인연이라고 하면 오래됐지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고 세상에 자취를 내보이지 않고 10여 년 조용히 칩거하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수필집을 하나 내가지고 수필가 박근혜라는 입장에서 제가 진행하던 그때 방송 진행하셨군요. 그때 MBC에서 제가 네. 김한길과 사람들이라는 네.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년 전. 그렇죠. 네. 오래간만에 국민들께 다시 이제 등장하셨던 거지요. 1시간 동안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 얘기 한 다음에 마지막 인사말로 제가 진행자로서 말했습니다. 이 박근혜 씨와 제가 동갑인데 우리가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또 많은 다른 세월을 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씨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청와대 안주인 노릇한 동안에 저는 긴급조치로 감옥에 가 있는 아버지를 면회 다니면서 젊은 세월을 까먹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오늘 1시간 동안이나 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일일 겁니다. 네.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더니 그때 박근혜 당시에 수필가 박근혜 씨와 같이 왔던 분들이 제 마지막 인사말을 빼야 방송에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녹화 방송이었던 모양이죠. 녹화 네, 방송이었는데 네, 네.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 찔끔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수필가 박근혜 씨가 찔끔했는데, 예. 대표님은 그래도 마무리 말을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다 방점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소통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그 뒤로 보면은 뭔가 우리 안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귀를 막고 있다, 평소에도. 우리 대표님은 서울 광장 앞에서 주무실 때는 기막히게 했어요. 워낙 주변에 차도 많이 다니고 시끄럽게 해서 밤에 주무실 때는 귀를 막았는데, 그분은 낮에도 귀를 막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그런 느낌이 혹시 안 드셨나요? 답을 다 얘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답안지를 제가 미리 좀 봤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우리 안희정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란 자리는 온 국민과 소통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자리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도 공약처럼 말했지 않습니까? 100%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반에 반하고도 진정한 소통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조금 전에 그 공주에 가셔서 어르신들을 뵀습니다. 그분들 이제 뵈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금 이제 집권 7달 만에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뒤집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망 수준이 아니고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주기로 했던 것을 안 주는 데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안희정 지사님 나오신 김에 그 20만 원씩 못 받게 된 어르신들만 화나는 일이 아니라 그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것이면 국가 사업인데요. 사실은 그 중에 일부를 자치단체 지방에다가 넘기는 거 아닌가요? 부담을? 예, 전반적으로 지금 그 기초노령 이제 중앙정부가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은 지금 올해까지 50대 50으로 지방에다가 네. 부담을 지었고요. 기초노령연금도 지금 보면은 약 한 8대2, 7대3 정도로 그렇죠. 8대2 같으네요. 20%가량은 지방 재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재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각종 이제 복지재정과 복지 공약이 나오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와 좀 상의를 같이 좀 사전에 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상의가 안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서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 지방 재정에서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렇죠. 예, 그 기초노령연금제나 무상보육 같은 정책들은 굉장히 좀 그 지방 정부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렇죠.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상보육은 갓난아이부터 이제 해당되는 네. 공약이었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공약인데 되게 복지를 이야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갓난아이에서부터 노인분들까지 모두를 속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이제 메모를 주는데 아까 우리 참여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투쟁이 저는 53일. 4, 5개월 된 거 아니냐 이러는데 53일 됐답니다. 53일. 네, 정정합니다. 네. 그때 저는 굉장히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그랬고요. 현재 또 기초노령연금제에 대해서는 또 가장 문제가 현재도 기초노령연금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새롭게 제안한 기초연금제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보다 뭘 더 개선한 거냐 이 측면에 있어서 어제 유시민 씨 인터뷰를 보니까 2020년 초반 넘어가면 현재 있는 제도를 그냥 놔두는 게 더 유리하다. 더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나중에 그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논리가 만약에 맞다면 그야말로 손해를 어르신들 입장이나 국민들 네. 입장에선 참 굉장히 이것은 거짓말을 또 하는 꼴이어서 그 부분은 대표님이 환하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하겠다고 만약에 대통령 하겠다는 마음에 욕심에 어르신들부터 갓난아이에 대해서까지 젊은 엄마들에 대해서까지 달콤한 거짓말로 속인 거라면 참 나쁜 대통령이고요. 만약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거야 라고 미리부터 생각한 거라면 정말 참 더 나쁜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좋은 대표님의 참 옳은 도민들이십니다. 네. 아까 안 지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 지방에도 없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돈이 왜 없을까요? 돈을 만들 수 있는데도 안 만드는 건가요? 돈이 정말 없는 건가요? 그 문제는 우리 안희정 지사가 잘 알아요. 좀 답해 주시죠. 예. 어찌 되었든 우리가
세수 추계로 볼 때에도 일정 정도 국가 재정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세계 잉여금과 세수익 그 재정의 확대가 현재 같은 경제 성장률 속에서는 재정 확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자체가 지금 현재 총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있는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그 재정을 감당 못 해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대선 주자들 토론회 때 그걸 보면서 제일 크게 걱정이 들었던 박근혜 당시 후보자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건 알뜰하게 살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살림을 아무리 봐도 그 알뜰하게 살려가지고 10몇 조 원의 재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의 세계 잉여금과 내버려둬도 참여정부 때에는 부동산 가격이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가 되고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가만히 있어도 10조, 12조 원씩 늘어났어요. 증세 없이도. 네. 그걸 전제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재정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것 때문에 2009년도에 온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남도는 2,350억 원을 빚을 얻어서 살림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재정 계획 자체에 대한 재정 추계에 대해서 저는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현재 있는 살림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그 복지적 재정을 충당한다는 논리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예. 말씀을 굉장히 지금 좀 네.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하셨죠. 네. 이제 도지사님 하시다 보니까 이게 행정 전문 용어들이 이렇게 자연이입이 됐어요. 이런 측면도 있고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크게 보면 두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재벌들, 권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치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 정당이 있고. 새누리당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답안지 미리 또 왔습니다. 다른 쪽에는 진짜로 힘없고 백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정치하는 세력, 민주당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크거든요. 그런데 그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힘없고 돈 없는 백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팍팍한 삶을 어떻게든지 더 낫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을까? 저는 그거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자기들끼리의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세금 체계를 변경했어요. 대기업, 재벌, 돈이 아주 많은 슈퍼부자들, 이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줬어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93조라고 하기도 하고 93조에서 100조 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지금 어르신들한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매달 20만 원씩 주는데 13조인가 12조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지급하고 있는 걸 빼면 한 7조 정도 더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추가 비용으로. 그런데 100조 가까운 돈을 세금을 깎아줬어요. 대기업, 재벌. 1년에 20조 원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증세,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지 말고 일단 깎아줬던 것만 제자리시켜서 깎아주기 전에 세금만 다시 거두면 충분한 재원이 일단 마련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그래도 모자르다면 그때는 다음 차례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논의를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하고 9월 16일 날 3자 회담에서 만났을 때에도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재벌들, 대기업들 세금 깎은 것들 빨리 원위치해서 내던 만큼 내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그런 분들을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준 것 25%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은 내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분들의 세금을 다시 옛날만큼 받는 것은 싫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대선 때 약속은 못 지키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 세금은 깎아주고 쥐어짜는 건 싫고, 그럼 결과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을 더 쥐어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이 대목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지금 광특회계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지방양해금법에 따라서 지방의 각종 문화시설이나 도로나 이런 걸 놓게 두는 재정이 주세나 일부의 국세의 일부를 할당해서 재원을 만드는 지방 재정이 있는데, 이 광특회계 개정에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으로도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그 규정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예산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나 경보공사에다가 빚을 떠넘기는 구조나 마찬가지처럼 지방재정구제에다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복지재정 수요를 분산 배치시키겠다는 그 룸을 넓히는 효과가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복지제도 얘기를 할 거면 반드시 재정계획을 같이 얘기하자. 네. 네, 그걸 꼭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 뒤에 잠깐 보실까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네, 어떠세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줍니다. 제가 요즘에 전국을 돌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회복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민주주의가 밥 먹여줍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네. 지금 민주주의 얘기할 때입니까?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줍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렵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제대로 대접하자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 무너뜨린 사람들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가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도 훨씬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따로 있고 민생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두 개가 결코 민주와 민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에 속뜻이 민생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안 지사님도 보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더 좋은 민주주의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민주주의의 초벌구이는 독재하려고 하는 사람 무찌르는 게 민주주의 초벌구이입니다. 독재하려고 하는 사람이 선거 부정을 획책을 해서 금권, 관권 선거를 해서 자기 혼자 오래 해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를 하려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벽입니다. 네. 이 독재자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독재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나 독재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빨갱이가 쳐들어온다, 안정이 필요하다, 외부적인 이유를 자꾸 둘러대서 자기가 독재를 하는 이유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이제 넘어왔습니다. 휴전선 지키는 군인들이 갑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총칼로 들어오는 그런 나라의 수준은 면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뭐냐? 그 다음 민주주의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사람이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결론 낼게요? 누가 하나 또 끌고 가야지. 이렇게 또 후퇴되거든요. 이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사회에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수결 제도도 실질적으로 정착이 좀 되어야 되고, 대화와 토론 문화도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만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는데, 이런 새로운 수준으로 민주주의 이 시대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 이게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지방자치 잘합시다. 네. 대통령 혼자 이끌고 가는 나라 안 됩니다. 지방자치를 잘해서 전국의 시장 군수와 도지사들과 대통령이 함께 끌고 가는 1기통 자동차가 아니라 8기통, 100기통 자동차 만들자는 겁니다. 네. 지방자치 잘하자 이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당 구조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다 해버리니까 천안, 아산, 서산에 내려오던 기업들이 죄다 다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선거 때 되면 충청남도 도민들은 이러한 집권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표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근데 표로 심판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고요? 민주당이 자꾸 빨갱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도민 여러분들한테 시간 날 때마다 대한민국 지도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돼가지고 이북에다가 갖다 바치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옛날 냉전 시대의 반공 논리를 갖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당 구조가 다시 한번 지역주의나 냉전의 낡은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서 정당 간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말하는 거 들으니까 완전히 충청도 사람이에요. 수도권 규제 완화 그것과 관련해서 대표님이 지역 균형 발전에 특별한 어떤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데다가 지금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관련해서는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서울인데 자꾸 수도권에 손해나는 얘기 다니면서 하면 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공약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잖아요. 그때 제가 국회의 건설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헌 판결 뒤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없던 일로 할 거냐? 그럴 수는 없다. 위헌 판결 이후에 뭔가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에 조치를 강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제가 맡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안 맡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거 잘할수록 제 지역구에서 표가 떨어지니까. 근데 당에서 하도 당신이 맡아야 된다 그래서 맡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특위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제가 만듭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죠. 이 안지사도 과정을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7개 이상의 부처는 절대 올 수 없다. 그 노무현 대통령은 16개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아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근데 잠깐만 대표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걸 어디서 들었는데요. 근데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말을 믿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저는 그때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줄다리기 하고 하다가 11개 기관이 신행정수도로 오는 결론을 내서 합의본 결과가 오늘 저만큼이나마 모양을 갖추게 됐다. 저는 세종시 방문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게 제가 민주회 복 그런 이 옷을 입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쭉 들어오셨는데 대표님도 가시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너무 양극화돼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성장이 계속 되겠느냐 벽에 부딪혀 있다. 아까 우리 안 지사님도 더 이상 세금이 나올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그런 고민에다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돌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돼야 될까? 아까 어떻게, 이제 네. 안희정 지사님이 말씀한 게 경제 성장이 되면 세금도 그만큼 더 거치는 거지요.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세금이 이제 덜 거치게 되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떠냐? 돈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재벌들은 너무 돈이 많아서 어쩔 줄 몰라요.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막 물이 넘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그거 포다가 외국에 무슨 아일랜드 그런 데 있는 데다가 돈 감춰놓기 바쁘죠. 그런데 그 가득 찬 조수지 아래에 있는 논밭은 물이 흐르지 않아서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아닌가.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는 저수지와 타들어가는 논밭을 이어주는 뭔가가 있어야겠다. 그것이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 정신을 상징하는
숙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느닷없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너무 세게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참 의아했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갑자기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쨌든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나 복지라는 시대 정신을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조건부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온 국민을 속인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를 이제 바꾸지 않고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지사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안 지사님도 보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개조라는 그런 21세기? 네, 21세기 대한민국 개조. 네, 그런 걸 말씀하셨더라고요. 혹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하여튼간에 20세기까지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고 분단을 겪었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식민지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을 통해서 극복했습니다만 여전히 식민지 사관이 우리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사와 우리 역사를 놓고 일본의 식민지가 대한민국의 개명과 근대화에 도움을 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보수주의 진영 일부에 있는 것은 정말로 걱정되는 일입니다. 네. 하여튼 그건 극복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우리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 분단과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과 전쟁의 상처에 끊임없이 소금을 뿌리면서 이 현실의 정치가 진행된다면 그 정치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어렵다. 네. 그래서 지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자꾸 자극해서 그래서 현실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태도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문제의식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고요. 아까 더 좋은 민주주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과 의회 제도의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권자들이 좀 더 국가의 주인으로 더 활동하고 그 주권 재민의 원리가 좀 더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가 큰 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주장이 21세기 대한민국 개조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저의 또 생각입니다.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죄송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데 깊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아마 이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상하간이 불통되는 거라든지 동서간 남북 간 통합이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를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면 그런 문제에 정말로 깊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소통할 텐데 지금 정권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사만 보더라도 국민의 뜻과는 나는 관계없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대표님? 인사 문제 정말 심각하지요. 예. 어젠가요? 그 서울의 경기도 화성의 재보궐선거가 10월 달에 있는데
서청원 씨를 공천했어요. 참 대표적인 비리 정치인이잖아요. 차떼기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다. 이렇게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었던 최동욱 씨는 바람 폈다는 소문 하나로 그 힘센 검찰총장을 찍어내서 몰아내기를 해냈고,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인돼서 옥살이까지 한 사람은 공천을 줘서 국민 앞에 우리 당의 후보로 세웁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배짱, 그 막무가내, 이것을 우리가 국민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거 정말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국민을 함부로 깔보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기초노령연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는 이거 동의 못하겠다 하고 사표 냈잖아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날 반려했습니다. 반려하면서 그러지 말고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무장관이 국민들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무장관인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양심상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옳지 않은 걸 알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이거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진영 장관이 맞대놓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똑바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 없는 말로 항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옆에서 느끼기에 대통령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옆에 느낌이 오거든요. 사실 네. 저만 화났어요? 그러면 우리 박 위원장 화 안 났어요? 저도 엄청 화났습니다. 네. 아마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다 화가 났을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이제 이 톡 콘서트를 오기 전에 충남도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자료를 네. 받았는데 도지사는 어쨌든 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한 정치 현안에 관한 질문은 그런 건 나한테 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잡혀가도 제가 잡혀갈게요. 나 사실 요즘에 겁나요. 지금 이 천막 생활 하신 지가 2달이 넘었. 네. 마이크를 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막 생활 하신 지 2달이 넘었는데 이렇게 오래 하셔도 가정생활에 문제 없으신가요?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그래요. 너 그러다 마누라 도망간다 그래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요즘에 우리 집사람도 서울에 없고, 이 전화해 보면 뭐 제주도가 있고 철원에가 있고 드라마 촬영한다고 막 다녀요. 우리 애들은 완전히 고아입니다 요새.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집에 안 있고 그렇게 다니냐 그랬더니, 집에 가야 신랑도 없는데 신랑 없을 때 돈이나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그래도 저 9월 17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미역국 끓여가지고 서울 시청 앞에 천막에 찾아와서 저한테 미역국 먹여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아이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노숙자가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했지만, 이렇게 바쁘게 다니시다 보니까 평소에 어울리던 노숙자들하고 지금 좀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울 시청 앞에 천막이 있어요. 제가 한 달여 살던 그 바로 옆에가 서울시청 앞 지하철역입니다. 제가 그 지하철역에 화장실도 잘 쓰고 세수도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진짜 프로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임시 노숙자고 진짜 노숙자들이 계신데, 제가 거기 가면 그분들이 저를 너무 잘해주세요. 그 노숙자의 긍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김한길이도 노숙자다 이래갖고 막 다 양보해 주시고요.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아, 대표님 그 시청 앞 노숙자들하고만 놀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서울역에도 가시고 용산에도 가가지고 노숙계를 좀 평정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농담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노숙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분들의 그 애잔한 사는 법에 대해서도 듣고 그분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듣고 또 이런 기회가 참 나한테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우리가 김한길 대표님은 또 우리가 방송인 또 이제 문학가로서도 또 우리가 진즉에 그 조남을 알게 되는데 91년도에 우리가 기억하는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자의 남자 그 표지에 나왔던 그 사진이 광고에 나왔던 사진이 정말로 오랫동안 인상에 남아요. 노트북에 실내복 차림으로 앉아있는데 양말을 하나도 안 신고 양말 발가락까지 다 보이는 이러고 앉아서 노트북에 앉아있는 사진이에요. 우리 모두가 발이라고 하는 아주 예민한 그 맨살을 내보이는 광고 컨셉은 기존의 권위적인 문학계의 작가로서는 좀 하기 어려운 컨셉이었어요. 근데 그런 광고 컨셉이 나오는 걸 보면서 김한길 대표님의 저는 어떤 이 성품이나 그 김한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정말로 민주주의 김한길 대표님의 또한 새로운 또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지사님이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의 자질을 갖고 계시군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짜고 서로 이렇게 저거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봤어요. 조금 전에. 네. 그래요. 하여간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우리 충청도의 발전 이끌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을 보다 낫게 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기를 저는 몇 년 일찍 정치권에 세상에 나온 사람으로서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하시죠. 끝내시려고 했어요. 조금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제 노숙을 하시다가 사실 노숙하는 것보다 뭐 그걸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숙소를 잠시 옮기는 건데 김 대표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에서 자니까 아마 소음은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안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대표님도 그 노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저는 마을에 있는 노인들과 마을회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얘기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얘기가 민주당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100% 달라졌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자주 뵀거든요.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아마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글쎄요. 어떤 변화를 감수해야 할지 우선은 우리 서민과 중산층 힘겹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한다. 그분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아야 우리 민주당의 진정성이 그분들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회담 하고 나서요. 7가지를 제가 요구했는데 7가지를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김한길이가 완패했다 이렇게 혹자는 말하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연휴 지나서 여론조사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꽤 현명하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3자 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참 어렵구나, 무망하구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당 국회의원들 중에 결기를 보여야 한다 하는 말씀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의원직 총사퇴서를 내자, 국민들께 우리의 이 결기를 보여주자,
또 어떤 여성 국회의원은 우리가 다 남녀 할 거 없이 국회의원 모두가 삭발하고 머리 빡빡 깎고 시청 앞 천막에서 농성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국회의원들 모두 모여서 단식하자, 상당히 결기 있는 제안들을 제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했고 추석 연휴 끝나고 첫 의원총회에서 제가 의원들께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기 가지고 한번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을 제대로 해보는 결기를 한번 국민께 보여드리자. 우리가 국회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야당 국회의원이 제대로 국회에서 대차게 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에게 한번 보여주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전부 박수로서 제 제안을 받아들여주고 지금 평상시에는 국회에서 먹고 자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대차게 의정활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민생을 국회에서 챙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들께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밥 먹고 자고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도 우리 정치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는 우리의 투쟁 방식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단식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점거하고 다 누워서 농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겠는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그야말로 제대로 내용 가지고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 해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챙기는데 절대로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소박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 위해서 민주당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